현남 오빠에게 조남주. 저는 지금 우리의 단골 카페에 자주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창 너머로 오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 건물이 보이네요. 1층부터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저 많은 창문 중 하나에 오빠가 있겠네요. 10시간 후에 여기서 오빠를 만나기로 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오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미안해요. 이미 몇 번이나 말했듯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빠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맞는지 후회하지 않을지, 내가 오빠 없이 살 수 있을지 두렵고 무섭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벌써 10년째, 그러니까 거의 제 인생 3분의 1을 오빠와 함께 지내온 셈이니까요. 그런 오빠를 앞으로 영원히 못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또 고마웠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10년 전 오빠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20살이나 된 성인이, 그것도 학교 안에서 길을 잘 못 찾아 헤매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죠. 그때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낯선 도시, 낯선 학교, 낯선 사람들. 저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그만큼 불안과 부담도 컸어요. 엉뚱한 실수도 참 많이 했죠. 불쑥 나타나 공학관이 어디냐고 묻는 저를 빤히 보던 오빠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때 오빠는 비웃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게 가자 했어요.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라고. 처음에는 길을 잃어 당황했고 아마존을 걷는 내내 긴장했고, 그러다 공학관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오빠는 제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 마지막 페이지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성큼성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제야 수첩 주세요 하면서 바보처럼 오빠를 종종종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오빠가 저를 강의실까지 데려다 준 셈이 됐어요. 그날 일을 오빠는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있죠. 제가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그때 오빠는 공학관에서 수업을 들은 후 도서관에 들러 책을 반납하고 학생 식당에 가는 길이었다고요. 오빠가 시간표까지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저는 가자 하던 오빠의 목소리와 억양까지 생생했지만 그냥 제가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넘겼습니다.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빠가 가자,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했던 거 맞아요. 제가 그 공학관 수업 때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나도 공학관 가는 길이야
라고 노트에 10번쯤 썼더라고요. 수업은 안 듣고 내내 그런 낙서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오빠가 워낙 제가 먼저 부탁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많았어요. 갑자기 떠올리려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강남에서 규현이 마주쳤던 일 기억나세요? 규현이는 창이 커다란 카페 안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맞은편 길을 걷고 있었죠. 오빠가 쟤 너희 과 친구지? 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오빠 동아리 후배이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오빠가 어이없다는 듯 너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동아리 후배도 모르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오빠 말대로라면 제가 과 친구도 모르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규현이가 오빠 동아리 후배라고 강하게 말했고, 오빠는 오늘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그렇다고 치자 했어요. 왠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빠 손을 잡아 끌고 길을 건너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규현이에게 직접 자신은 오빠의 동아리 후배이고 저와 다른 과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울었던 건 오빠가 우겼던 일이 화가 나서도 그래놓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별것 아닌 듯 넘겨서도 아니에요. 사실 규현이를 만나러 가면서 정말 내가 틀린 거면 어떡하지?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저 자신을 계속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서울로 진학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어요. 대학에 합격한 후부터 기숙사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조심해라 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는 집을 떠나 불행해진 여자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강 파티 날 남학생 하나가 취한 여학생들을 몰래 찍다가 들켜서 우리 과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도 그랬죠. 조심하라고. 서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믿지 말라고요. 저도 나름 대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파트와 빌딩 숲, 넓고 복잡하고 사람 많은 거리에 익숙해요. 그런데도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서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혼자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해줄 선배도 보호해줄 어른도 가까이 없다는 생각에 내심 불안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공부는 어렵고 아르바이트는 힘들고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는 저를 지치게 했어요. 오빠는 각종 장학금 종류와 신청 방법, 수강 신청 편법, 스펙이 되는 교내 프로그램 등을 잘 알았고 수업과 교수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았어요. 그런 오빠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비교적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신입생 친구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하곤 했죠. 그럴 때는 조금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빠의 판단과 조언에 의존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전공도 전혀 다른데 같은 수업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인기 있는 수업, 학점 잘 나오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준 덕분이었죠. 특히 기초 물리학 수업이 많이 생각나요.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한눈에 제가 청강생이라는 걸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의 30년 만에 물리학 청강하는 학생 처음 본다며 첫 시간에 자기 소개를 시키시더니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이해했냐고 물으시고 질문하시고 대답 잘 한다고 칭찬하시고 결국 수업을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오빠는 교수님을 무척 싫어했어요. 학생을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못인 걸까요? 사실 오빠가 말하기 전까지 저는 교수님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오빠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 청강을 그만둔 건 교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싫어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계속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 이외에 따로 저를 부르신 적도 없고 개인 정보를 물으신 적도 없어요. 늘 경어를 쓰고 아무개 학생이라고 호칭하셨죠. 네, 저에게 비교적 자주 질문하셨지만 그 질문은 모두 수업 내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다른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불순하고 역겹다고 넌 정말 기분이 나쁘지 않으냐고 화를 냈죠. 물론 그 화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요. 눈치 없고 둔하다고 저를 나무라기도 했잖아요.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든 교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불쾌하고 의심스러워지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남자 지인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나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내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 무엇보다 그들이 보내는 성적인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못 읽고 남자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뭐랄까 해픈 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남자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남자들이 있는 모임을 안 나가게 되었고 인간관계와 활동 범위가 줄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저는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다시 말하면 오빠가 많이 싫어할까요? 오빠가 정말 싫어했던 제 친구 지은이 말이에요. 두 사람 처음 만났던 게 학교 축제 때였죠. 지은이네 동아리 주점에 오빠와 같이 갔고 얘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셋이 꽤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질투가 날 만큼 오빠랑 지은이랑 너무 잘 맞았어요. 우리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같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곤 했죠. 오빠와 있다가 지은이를 불러내서 셋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지은이와 있다가 오빠가 수업 듣는 건물로 가서 셋이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셋이 야구장도 한번 갔었죠. 야구장은 재미있었어요. 응원도 재미있고 노래도 재미있고 야구장에서 마시는 맥주는 더 시원하고 맛있더군요.
그런데 그날부터 오빠와 지은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응원하던 팀이 연패 끝에 역전승한 날이었어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우리는 그냥 가기 아쉬워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들을 잔뜩 사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가장 먼저 맥주 한 캔을 다 마신 다음이었나요? 한참 아까 경기를 되새기던 중이었나요? 오빠가 지은이에게 너는 보통 여자애들하고 다른 것 같다 라고 했고, 지은이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칭찬이야 했어요. 지은이는 보통 여자애들이 어떤데요? 보통 여자애들하고 다르다는 게 왜 칭찬이에요? 그럼 보통 여자애들은 보통 별로라는 뜻이에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술자리는 급히 마무리되었고, 그래도 오빠는 택시가 지은이네 먼저 들러 내려주도록 하고 저를 기숙사에 내려다 주었죠. 지은이가 좀 당돌한 것 같다고 했다가 버릇없는 것 같다고 했다가 싸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듣기 좀 그랬어요. 그래도 제 친구인데 싸가지가 없다니. 그리고 오빠가 기분 나쁠까봐 말하지 않았었는데 지은이도 오빠를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빠 동문회 때문에 일이 터졌죠. 그냥 동문회가 아니었어요. 오빠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랜 동아리의 총동문회고, 이제 사회의 중견급이 된 대선배님들까지 가족과 함께 오는 자리였습니다. 오빠는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동문회에 입고 갈 단정한 정장을 사주었고, 당일 메이크업을 받을 샵도 예약해 놓았어요.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말했더니 대뜸 자기 동문회인데 왜 너한테 새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지? 네가 현남 오빠 액세서리야? 하더군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느낀 불편함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오빠에게 제 뜻을 전하기로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옷은 환불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메이크업은 받지 않겠다. 동문회에 초대해 준 것은 정말 고맙지만 내 옷을 입고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내 모습 그대로 가고 싶다. 그렇게 참석할 수 없는 자리라면 아쉽지만 사양하겠다. 말하는 내내 너무 떨려서 저는 손톱 옆에 거스러미를 쥐에 잡아 뜯어 놓았어요. 예상외로 오빠는 순순히 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니 너한테 부담스러울 자리네. 이번에는 나 혼자 갔다 올게. 내년에는 같이 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줘. 저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때 오빠가 물었죠. 근데 지은이가 시켰어? 물론 지은이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탠 건 맞지만 저도 계속 꺼림칙했고 무엇보다 판단은 제가 한 거였어요. 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했다고 대답했지만 오빠는 듣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동안 오빠는 거의 제 보호자였습니다. 난생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막막할 때도 많았고 난감할 때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았는데
오빠가 참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니, 제 대신 거의 다 했죠. 우리가 만나던 10년 동안 저는 2번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해결해 보려 애쓴다는 걸 알아채고 오빠는 여자 혼자 집 보러 다니는 거 아니다 했어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제가 살 집을 같이 구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참, 오빠 저 오늘 이사합니다. 오빠 없이 부동산에 가서 집 내놓고 새 집 보고 이삿짐 센터 예약해서 이사 준비도 다 했다니 믿어지세요?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도 확인했어요. 들어가려는 전셋집이 마침 빈 상태라 간단하게 셀프 인테리어도 했어요. 저 혼자 인터넷으로 재료 사고 공구 들고 가서 뚝딱뚝딱 했지요. 그동안 오빠가 저 손 다친다고 못 하나도 못 받게 했지만 저 사실은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아버지가 나무로 가구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전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페인트질 하는 걸 당연하게 거들었고요. 오랜만에 나무 만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땐 오빠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데 괜찮다고 나설 수가 없었어요. 이 편지를 다 쓰고 돌아가면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짐을 거의 다 싸셨을 것 같네요. 오늘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으니 괜히 전에 살던 집에 가지 마세요. 물론 오빠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도서관으로 찾아가지도 말고요. 저 사실은 휴직했어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지금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은 휴직 상태이고 어쩌면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싫은 것은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처럼 좋은 일터가 있을까요? 그것도 공무원이라니 다 오빠 덕분입니다. 오빠가 사서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다고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안정적이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했죠. 오빠는 제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때 퇴근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종종 말했어요. 오빠 회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많이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오빠는 아니라고 다닐만 하다며 내가 늦게 끝나니까 너는 일찍 끝나면 좋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 말대로 사서직 공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험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오빠도 잘 알겠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생활비의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처지인데 부모님께 1년을 더 지원해 달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1년은 정말 극기훈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수업 들으며 공강 때 시험 준비하고 저녁에는 과외부터 학원 강사, 서빙, 캐셔, 행사 도우미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하지만 그해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제가 다음번에는 목표를 낮춰 9급 시험을 보겠다고 하자 오빠가 많이 나무랐어요. 오빠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만족하는 제가 답답하다고 했지만 그땐 사실 저도 좀 서운했답니다.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이 책 사라, 저 책 사라, 이 수업 들어봐라, 이 시험 봐라 하라는 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안절부절 마음을 못 잡고 있다는 걸 느끼고 오빠가 말했었죠. 네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식이면 너와 평생 안정된 가정을 꾸려갈 자신이 없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오빠의 그 말 이후로 저는 불안감이 극심해졌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공부에 아르바이트에 시간이 없어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끊긴 상태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았잖아요.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정말 오빠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제 나이가 왜 그렇게 많게 느껴지던지 취업이 안 되는 동기들은 계속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데 선배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디든 취직하라고 하더군요. 그쯤 오빠가 여자 나이 25이면 꺾였다는 농담을 한창 많이 했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안했어요. 새로운 일도,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 저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보다 5살이나 많은 30살의 오빠가 25인 저에게 꺾였다고 하다니 30이 된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습네요. 악착같이 공부만 했습니다. 오빠는 꼼꼼하게 제 학원과 공부 스케줄을 짜주고 성적을 관리해 주었고요. 제가 시험 준비하기 싫다고 도서관 사서도 하기 싫다고 하면 오빠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공무원이 되는 건 결국 다 제 일이긴 하죠. 거기에 오빠가 나는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네 공부도 못하겠다는 거야?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말은 못하겠고 마음은 답답하고 몸은 계속 약해졌어요. 책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들은 행복했어요.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 책을 다양하게 접하고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일이 많더라고요. 도서관 행사가 있을 때면 흔하게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는 저를 보고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고 오빠도 걱정했죠. 오빠가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제가 일찍 퇴근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도 최대한 직접 돌봤으면 했다고요. 오빠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식당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울고 떼쓰고 주변을 어지럽히는 아이를 만나도 인상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의 아이도 저렇게 예뻐하는데 자기 아이는 얼마나 예뻐할까 싶었어요. 오빠는 두 동생들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아이를 셋은 낳을 거라고. 사실 그동안 못한 말이 있는데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너무 많아 여기에 다 적을 수도 없을 정도인데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제 일이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사춘기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공부만 했으니까요. 대학 생활은 오빠도 알다시피 공부와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로 빽빽했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만도 꼬박 2년,
발령 후에는 흔한 야근과 주말 근무, 어찌 끌려만 다닌 기분이에요. 이제야 조금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획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출산 계획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빠는 기대에 차서 강현남, 준희연이, 해랑, 강씨, 12대손이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해랑, 강씨도 아니고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감을 지고 싶지도 않아요. 오빠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질문은 아이를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였고, 네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네가 아이를 몇 년쯤 직접 키울 수 있을까 였으니까요.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을 피하곤 했고, 오빠는 왜 그렇게 계획 없이 사느냐고 저를 한심해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아이를 직접 낳을 것도 키울 것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계획을 혼자 세우죠? 한심한 건 제가 아니라 오빠예요. 오빠가 처음 청혼했을 때 많이 당황했어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 대아들,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라고 청혼할 줄은 몰랐거든요. 삼촌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정말 싫었을 거예요. 청혼을 받은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며칠, 몇 년 이런 거 헤아려 축하해 본 적도 없죠. 정확히 연애를 시작한 날을 꼽을 수는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기념하고 싶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재미있게 데이트하고 애정 표현하고 그럴 기회로 즐겨도 되는 건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래도 우리 자전거 여행은 참 많이 했죠. 둘 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요. 동해안 자전거 길도 좋았고, 춘천 하늘 자전거 길도 좋았고, 제주도 하이킹도 재미있었고, 섬진강 자전거 길 정말 좋았죠. 햇빛에 반짝이던 강물과 강가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냄새까지 생생해요. 양귀비 꽃길에는 운 좋게 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요. 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귀비꽃을 본 거였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전거 여행 외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네요. 평소에는 그냥 그런 데이트들이었죠. 게다가 부산으로 같이 내려가자니요.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자니요. 발령받아서 내려가야 하는 건 오빠지 제가 아니잖아요. 너는 부산으로 다시 발령받으면 되잖아 라고요. 공무원이라고 아무 지역으로나 마음대로 정근 날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오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빠가 근무지를 옮겨 다닐 가능성이 높아 저에게 공무원을 시켰다는 것도 이제야 알고 어이가 없네요. 완전히 저를 오빠 인생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이직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고 일단 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는 서울에 살 거고 그 이후에 살 곳을 정하는 것도 제 마음이에요. 스스로 진로를 다시 정하고 새로 공부를 시작하며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오빠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
차라리 계속 숨길까? 그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빠가 결혼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오빠와 결혼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법적으로도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숨기고 넘기고 덮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더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청혼은 거절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강현남의 여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오빠는 그럴듯한 프로포즈가 없어서 제가 망설이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고 너랑 결혼하기 싫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꺼림칙하던 모든 게 분명해졌어. 그동안 오빠가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애정을 빙자해 나를 가두고 제한하고 무시해 왔다는 것, 그래서 나를 무능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오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돌봐줬던 게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더라.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좋았니? 청혼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제라도 깨달았거든. 강현남, 이 개자식아.